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2장. 어떻게 죽을 것인가? 소제목입니다. 존엄한 죽음. 2011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47만여 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26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머지않아 신생아 사망자의 수가 역전될 것이다. 사망자 26만 명 가운데 3,600명은 19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사망자가 2만 명에 가까웠다. 16만여 명은 70세가 넘은 고령자였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7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2명은 집에서 마지막 순간에 맞았다. 나머지 1명이 사망한 장소는 사회복지시설, 도로, 일터 등 병원도 집도 아닌 곳이었다. 아픈 사연이 많은 죽음일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6월에 대한민국 총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자식을 낳거나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한 채 늙고 병들고 죽는다. 세상은 커다란 저수지와 비슷하다. 위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유입된다. 아래로는 죽음이 흘러나간다. 그러나 유입되는 생명과 사라지는 생명은 똑같은 물방울이 아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저 새로운 생명일 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의 이상을 보면서 매 순간 현재를 산 주체가 아니다. 막 태어난 아기에게는 아직 삶의 스토리가 없다. 살아가면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이루는 물방울들은 모두 저마다의 인생 스토리를 썼던 세상에서 하나뿐이었던 자아들이다.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식이 꺼지려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사람은 대부분 병에 걸려 죽는다. 압도적 다수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폐렴, 고혈압, 간 질환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다. 질병 다음은 자살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1만 6천여 명, 하루 평균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살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만 보면 사람들이 온통 자살,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산업재해로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례적인 죽음을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 사람들의 감정을 크게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병에 걸려 죽는다. 죽음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찾아든다. 10살도 되기 전에 죽은 아기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암, 선천성 장애가 주된 원인이다. 10살부터 39살까지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황금기의 최대 사망 원인은 자살이다. 10대 사망자는 넷 중 하나, 20대 사망자는 둘 중 하나, 30대 사망자는 셋 중 하나가 자살이었다. 40살이 넘어가면 모든 연령층에서 암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떠오른다. 그래도 40대와 50대는 자살이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다. 60대가 넘어가면 비로소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세대 사망 원인이 되어 자살이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이것은 고령층에 질병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 것일 뿐 실제 자살률은 고령층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태어난 남자아이는 평균 78년, 여자아이는 평균 84년을 살 전망이다. 40년 전에는 59세와 66세에 불과했던 출생시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현재 45세가 된 남자는 평균 34년, 여자는 40년을 더 살 것이다. 확률로 볼 때 나는 80살 정도까지 살 것 같다. 갈수록 삶이 길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 상하수도 보급과 전염병 예방 등 체계적인 공공보건 정책 덕분에 전염병 위험이 줄었다. 유해물질 규제 등 산업보건과 산업안전 강화 정책이 산업재해를 줄였다. 교통안전 규제 강화와 운전 문화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그리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인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장수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다. 운이 없거나 잘 대비하지 못하면 재앙이 된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수는 축복이 된다. 무엇보다 먼저 삶이 의미가 있고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장수는 또한 건강해야 축복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가 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9년이나 짧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9년이나 된다는 뜻이다. 그 대부분은 노년기의 시간이다. 건강이 나쁘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가훈이나 좌우명을 정하고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을 읽는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어서 이른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모두들 좋은 삶, 성공하는 인생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오직 사는 데만 집중할 뿐, 잘 죽는 법을 알고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예전에는 죽는 일을 구태여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서해안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삶이 불안하고 세상이 전쟁터 같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100여 년 전까지만 시간 여행을 해보자.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고 연이어 청일전쟁이 터졌다. 이 시기에 농민군은 조선왕조의 관군, 청나라 군대, 일본군과 싸우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쳤다. 민중의 삶은 나락에 빠졌다. 그 다음은 일제강점기였다. 3.1 독립운동과 한일 무장투쟁, 징용, 징병으로 목숨을 잃은 조선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해방 공간의 혼란기에는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 등 이념 대립을 동반한 내전이 벌어졌다. 미군과 중국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은 단기간에 30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냈다. 군인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어린이와 노인,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었다. 폭격과 학살, 굶주림이 그들을 죽였다. 미국과 중국, 북한이 휴전에 합의한 후에도 평화롭고 안전한 삶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국민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였다. 대한민국은 지구 행성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밀과 옥수수가 남아돌아 골치를 썩이던 미국 행정부는 그것을 바다에 버리는 대신 한국에 주었다. 물론 그저 주기만 한 건 아니고 팔기도 했다. 나는 1966년 경주 계림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급식소가 있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형과 누나들이 점심시간에 빈 도시락을 들고 줄을 서서 강냉이죽을 배급받았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강냉이죽 냄새에 홀려 걸음을 멈추곤 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청소 당번을 하면 강냉이 빵이 하나씩 나왔다. 겉은 딱딱하고 속은 말랑했던 그 빵도 그때는 참 맛이 좋았다. 전쟁이 끝나자 신종 인플루엔자나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악성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덮쳐와 사람을 무더기로 죽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강력한 공중보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능력이 없었다. 왕조의 몰락, 제국주의 침략과 강점, 해방 후의 사회정치적 혼란, 전쟁, 절대 빈곤에 질긴 사슬에 묶여 있었던 100여 년의 세월 동안 갓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40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표이자 인생의 승리였다. 장수는 그 사람이 생존할 능력이 있고 행운의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많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환갑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잔치를 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반면 죽음은 준비해야 할 그 무엇이 될 수 없었다. 죽음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갑자기 찾아드는 것이었다.
죽음이 남기는 것은 가슴 저린 한과 애통함, 억울함 뿐이었다. 죽음은 피해야 할 재앙일 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없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고 삶이 바뀌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하게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다. 전쟁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종종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고 포탄이 날아다닌다.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정부와 건설업체들은 서울과 인천, 김포, 고양, 파주 일대의 초고층 신도시와 산업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다. 그런데도 택지와 아파트가 분양되고 신도시 아파트로의 입주가 계속 이루어진다.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표일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죽음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다.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노환과 만성 질병으로 서서히 죽는다. 죽음은 무작정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비천함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생존을 도모할 수 없을 때는 존엄한 삶을 생각하기 어렵다. 죽음이 예측할 수 없는 재앙처럼 다가올 때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해야 마땅한 세상이다. 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될까?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좋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을까? 선택하기 어렵고 보장할 수도 없다. 그래도 최대한 소망과 가까운 방식으로 삶과 작별하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무슨 이유에서든 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가정하자. 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 누가 대신 결정해 주어야 한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두지 않으면 나는 내 뜻대로 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드물지 않게 생긴다. 2008년 2월 연세대 병원에서 폐질환 검사를 받던 고령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 병원 측은 의학적 사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인공호흡기를 대고 혈관으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했다. 심장이 멈추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다시 살려놓았다. 입원 당시 환자의 나이는 76살이었다. 언론은 이 환자를 가리켜 김 할머니라고 보도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존엄사 논쟁에서 큰 획을 그었기에 오래 기억할 가치가 있다. 정확하게 기록해두자. 그 할머니 성함은 김옥경이다.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병원에 요구했지만 병원은 거부했다. 의사와 병원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도덕적 법률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명이란 생물학적 의학적 개념이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면 환자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자녀들은 달리 생각했다.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인위적 영양 공급과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냈다. 기나긴 송사 끝에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첫 번째 판례가 되었다.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그런데 김옥경 할머니는 곧 사망할 것이라던 의료진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호흡하며 무려 200일을 견딘 끝에 2010년 1월 10일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흔히들 이 사건을 존엄사의 첫 사례라고 한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법원이 인정한 존엄사의 첫 사례일 뿐이다. 김옥경 할머니는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미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에 대해 어떤 의사 표시도 할 수 없었다. 평소 고인의 인생관을 잘 아는 자녀들이 대신 결정권을 행사했다.
김옥경 할머니가 만약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유족들은 판단했다. 법관들도 그랬지만 국민 여론도 대체로 유족들의 결정에 공감했다. 그런데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이 결정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그대가 김옥경 할머니 또는 그 자녀들과 같은 상황에 봉착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나는 유족의 선택을 지지한다. 생명은 존엄하다. 그러나 죽음 역시 존엄해야 한다. 김옥경 할머니 유족은 생명과 죽음 가운데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존엄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 할머니의 사례를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보자. 나는 혼자 힘으로는 숨을 쉬지 못한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입술 한 번 달싹할 수 없다. 의사들은 인공호흡기와 혈관주사로 내 몸에 산소와 영양을 넣어준다. 심장이 멈추면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시 뛰게 만든다. 그런데 나는 의식이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이해한다. 이렇게 가정하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 선택은 단 1초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다. 감각은 죽고 의식 혼자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학적 자아는 감각과 정신, 욕망과 이성의 통일이다. 운동이 멈춘 몸에 존재하는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이 숨을 쉴 때마다 불어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돈만큼 사회에 재정 부담을 준다. 본인 부담 비용은 내 아이들의 어깨에 지워진다. 남겨줄 재산이 없다면 가족을 괴롭히는 아주 면목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쌓아둔 재산이 많더라도 그 돈을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쓰기보다는 부모 잃은 복지시설의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내 자식들은 헛된 희망을 품고 병실 구석에 앉아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만약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지 않았다면 크게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다. 의식이 있어도 그러할진데 아예 의식 자체가 없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경우 의학적 연명치료는 단순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욕하고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옥경 할머니에 대해 법원이 존엄사를 허락했고 이 결정이 큰 무리 없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볼 때 죽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의 허락을 받을 이유는 없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본질적으로 나의 자유이며 권리이다. 국가는 나를 죽일 권한이 없으며 살라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삶에 대해서든 죽음에 대해서든 국가나 사회가 나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죽는 것은 만인에게 주어진 자연법적 권리이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죽는다. 10년이 넘은 일이다. 가깝게 지내던 어떤 분이 대학 은사의 부고를 받고 크게 상심하는 것을 보았다. 돌아가신 분을 편의상 김 교수라고 하자. 정년퇴직을 한 뒤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김 교수는 긴 시간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를 괴롭힌 것은 뇌혈관 질환이었다. 뇌의 무쇠혈관이 터진 첫 번째 사고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래도 가족과 도우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있었다. 불편해도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휠체어에 의지해 바깥나들이도 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병이 다시 한번 덮치자 어떤 일상생활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대소변 가리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일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된 것이다.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변함없이 또렷했다. 김 교수는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들였다. 앞으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을 것이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녀들과 제자들의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음식과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보름 정도이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 김 교수는 그렇게 삶과 작별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아주 드물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유명 인사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1970년대 한미 관계와 미국 정치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소위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 김한조 씨였다. 의사들은 91세로 사망한 김한조 씨의 사인을 위장 기능 약화로 진단했다.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오기 전에 열흘 넘게 곡기를 끊었던 것으로 보였다. 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정부의 미국 정관계 인사 매수 사실을 특종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의 주역은 나름 성공한 기업인이었던 재미교포 김한조 씨와 박동선 씨였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취소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보부가 두 사람을 로비스트로 내세워 돈을 제공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지의 폭로는 미국 정치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하원이 청문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뇌물 제공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독립한 주권국가 사이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동선 씨는 미국 하원 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는 대가로 형사처분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김한조 씨는 로비 활동이 조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 후과는 컸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혼자 빈손으로 귀국한 그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자신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이 코리아 게이트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김한조 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쓸쓸하게 떠났다. 유족 빈소를 차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은 화장되었다. 생애 마지막 열흘 동안 곡기를 끊고 누워 있으면서 김한조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사람들은 코리아 게이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다른 일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크게 후회하고 자책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자부심을 끝까지 견지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포함하여 일하고 놀고 사랑하면서 보냈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훌륭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면 김한조 씨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나는 김 교수와 김한조 씨가 삶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는다. 김옥경 할머니의 유족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나날들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추구하던 가치들, 한때는 기쁨과 의미를 주었던 모든 것들과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작별하는 것은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될 자유이며 존엄한 권리라고 나는 믿는다. 남겨줄 재산이 없어도 유언장은 써두는 것이 좋겠다.